새벽 3시, 알람도 없는 어둠 속에서 몸이 먼저 깨어납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단칸방, 숨소리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청진항 부두의 아침은 운명을 가르는 손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 너. 선택받은 날엔 50kg 시멘트 포대에 허리가 꺾이고 선택받지 못한 날 빈손으로 돌아온 아빠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망울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습니다. 6살 딸이 폐렴에 걸렸을 때 할머니는 평생 간직한 유일한 유품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 가족은 목숨을 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2025년 여름 함경북도 청진항 부두 근처 포항동. 저희 가족 5명이 좁디 좁은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새벽 3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 시계도 없었지만 몸이 알아서 깨더군요.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옷을 찾아 입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라 촛불도 켤 수 없었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세수는 마당 물독에서 했습니다. 여름이라 그나마 괜찮았지만 겨울엔 물이 꽁꽁 얼어서 그냥 손만 털고 나갈 때도 많았습니다. 아침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먹을 게 없었거든요. 어제 저녁에 식구들이 나눠 먹은 강냉이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빈속으로 집을 나서는 거예요. 아내가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몰랐어요. 새벽 3시 반이면 집을 나섰습니다. 포항동에서 청진항 부두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길을 걸어가면 이미 부두로 향하는 사람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다들 저처럼 하역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서로 눈인사만 나눴습니다. 말을 섞으면 힘이 빠지니까요. 4시 정각 청진항 부두에 도착하면 이미 50명이 넘는 인부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감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부두관리원이 나와서 손가락으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너. 선택받은 사람만 그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받지 못하면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했어요.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힘이 센 편이라 자주 뽑혔거든요. 일은 4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중국 화물선에서 물건을 부리는 일이었어요. 주로 시멘트 포대였습니다. 한 포대가 50kg이었는데 그걸 등에 짊어지고 100m를 걸어서 창고까지 날라야 했습니다. 하루에 30번에서 40번을 왕복했어요. 허리를 펴기가 힘들었습니다. 45살인데 70살 할아버지처럼 허리가 꼬부랑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시락이 없었어요. 그냥 부두 한쪽에 앉아서 물만 마셨습니다. 가끔 동료가 옥수수 한 개를 나눠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땐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무하고 받아서 천천히 씹어 먹었어요. 그게 그날의 유일한 식사였으니까요. 오후 6시 반이 되어야 일이 끝났습니다. 14시간을 일한 겁니다. 손에는 물집이 터져서 피가 흘렀고 어깨와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일당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관리원이 북한 돈 3,000원을 쥐어줬습니다. 중국 돈으로 치면 30센트, 빵 2개 값이었습니다. 그게 저희 가족 5명이 하루 먹고 살 돈이었어요. 저녁 8시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강냉이죽을 끓여놓고 기다렸습니다. 좁쌀이나 쌀은 구경도 못했어요. 명절에도 쌀밥은 못 먹었습니다. 강냉이를 갈아서 물에 끓인 죽이 저희의 저녁이었습니다. 가끔 감자 1-2개 넣으면 그게 최고의 별미였죠. 좁은 단칸방에 5 식구가 모여 앉아서 강냉이죽을 나눠 먹었습니다. 9살 민준이와 6살 지은이가 배고프다고 울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몫을 손주들한테 나눠주시곤 했어요. 할매는 안 배고프다. 우리 강냉이들 많이 먹어라.
하시면서요. 함경도 사투리로 강냉이를 강낭이라고 부르셨는데 손주들 이름이 민준, 지은이니까 우리 강냉이들이라고 부르신 거였습니다. 저녁 9시면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불이 2채밖에 없어서 5명이 함께 덮고 잤어요. 전기는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들어왔고 그나마도 자주 끊겼습니다. 텔레비전은 10년도 넘은 흑백 TV가 하나 있었는데 조선중앙방송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에 부두로 가고 14시간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강냉이죽 한 그릇 먹고 자는 일상이었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쉬는 날은 일감이 없는 날뿐이었고 일감이 없으면 돈도 없었습니다. 제 손을 보면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10군데도 넘게 물집이 터져서 딱지가 앉아 있었어요. 허리는 항상 아팠고 어깨는 쑤셨습니다. 45살이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원래 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 그만뒀어요. 학비며 교복비며 공책값을 낼 수가 없었거든요. 민준이가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학교 안 가도 돼요. 집에서 동생 봐줄게요. 9살짜리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6살 지은이는 유치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유치원도 돈이 들었거든요. 지은이가 밖에서 놀다가 다른 애들이 유치원 가방 메고 가는 걸 보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저 가방 갖고 싶어요. 아내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딸을 꼭 안아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관절염이 심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협동농장에서 일하시느라 몸이 많이 상하셨어요. 걷기도 힘드셨는데 약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진료비를 내야 했고 약값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그냥 참으셨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하시면서요. 하지만 밤에 몰래 신음하시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은 좁은 2칸짜리 낡은 집이었습니다. 벽지는 10년 전에 붙인 건데 군데군데 떨어져서 시멘트 벽이 그대로 보였어요.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신문지로 틈을 막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냉장고는 없었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데 무슨 냉장고가 있겠습니까? 화장실은 집 밖에 있는 공동 화장실이었습니다. 겨울에 볼일 보러 나가는 게 정말 지옥이었어요. 영하 20도 추위에 밖에 나가서 일을 봐야 했으니까요. 그 시절 제 마음속엔 항상 무언가 답답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하지만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큰일 나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강냉이죽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다른 나라 애들도 우리처럼 살아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아들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018년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곧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그 변화가 얼마나 끔찍하고 또 얼마나 희망적일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내일도 부두에 가서 일하고 강냉이죽 한 그릇 먹고 또 잠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부두에서 함께 일하던 최동무가 쓰러졌습니다. 55살, 저보다 10살 위였어요. 그날도 50kg 시멘트 포대를 등에 지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10발자국쯤 걸었을 때 갑자기 무릎이 꺾이더니 그대로 쿵 하고 쓰러졌어요. 달려가 보니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최동모, 최동모.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차요? 그런 건 오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 관리원이 와서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최동무는 부두 한 구석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는 초라했습니다.
유가족이 관을 살 돈이 없어서 나무판에 시신을 싸서 묻었어요. 저도 장례에 갔습니다. 최동무 아들이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굶어서 죽었습니다. 한 달 동안 강냉이죽도 제대로 못 드셨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동네에 공개 처형이 있었어요. 같은 포항동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목은 중국쌀 밀거래. 광장에 주민들이 강제로 동원됐습니다.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도 나와야 했어요. 민준이도 제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9살 민준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왜 죽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최동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총에 맞아 쓰러진 사람의 모습도요. 제 옆에서 아내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며칠 뒤 또 일이 생겼습니다. 저녁에 집에 왔는데 민준이가 울고 있었어요. 왜 우나? 물었더니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 배고파요. 진짜 너무 배고파요. 그날 아내가 장마당에서 강냉이를 못 구해왔던 겁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부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만 있었어요. 6살 지은이도 배고프다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주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매가 못나서 미안하다. 할매가 너희한테 밥도 못 해주네. 72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저 주먹을 쥘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굶고 잤습니다. 저도 굶었고 아내도 어머니도 굶었어요. 5 식구가 이불 속에서 서로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제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 전쟁도 겪으셨지만 자식들 굶기진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해방 이후 힘들었던 시절에도 이렇게까진 안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21세기에 자식들을 굶기고 있었어요. 다음 날도 부두로 갔습니다. 빈속으로 일했어요. 점심때쯤 되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지러워서 주저앉았더니 옆에 있던 동료가 물을 떠다 줬어요. 괜찮소? 예,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지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부두 근처 철조망 너머로 중국 땅이 보였어요. 두만강만 건너면 중국입니다. 거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로 가면 어떨까? 아니, 안 돼. 고개를 저었습니다. 탈북은 죽음이었으니까요.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 가고 거기 가면 살아나올 수 없었어요. 가족 모두가 연좌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강냉이를 구해왔더군요. 동네 사람이 빌려줬다고 했어요. 강냉이 죽을 끓여서 5 식구가 나눠 먹었습니다. 어제 굶었던 아이들이 정신없이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이가 그릇을 다 비우고 말했습니다. 아빠, 맛있었어요. 어제 굶었다가 오늘 강냉이죽 한 그릇 먹고 맛있다고 하는 아들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9살 아이가 이런 걸 맛있다고 해야 하나. 또래 아이들은 밥도 먹고 고기도 먹을 텐데요. 아,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선 다들 이렇게 살았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회주의 낙원에서 인민들은 다 평등하게 산다고요. 평등하게 굶는 거였지만요. 그날 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나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든다. 무슨 생각이신데요?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요. 어머니도 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듭니다, 어머니. 둘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옆방에선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잠든 것 같았고요. 손주들만이라도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어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준이와 지은이만큼은 이렇게 살면 안 됐습니다. 학교도 가고 배불리 먹고 추운 겨울엔 따뜻하게 지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 달은 북한에서도 보이고 남한에서도 보일 텐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게 살까?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민족인데 말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제 마음속에 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체제에 대한 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망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 겨울이 왔습니다. 2018년 겨울 함경도 겨울은 잔인했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어요. 문제는 난방이었습니다. 석탄을 살 돈이 없었거든요. 석탄 1kg에 북한 돈 500원인데 겨울 한철 나려면 200kg은 있어야 했어요. 10만 원이었습니다. 제 한 달 수입의 2배였죠. 산에 가서 나무라도 구해올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베어갔더군요. 나무 한 그루 남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는 그냥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밤이면 5식구가 이불 2채를 덮고 서로 껴안고 잤어요. 그래도 추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손발은 감각이 없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코앞에서 입김이 새하얗게 나왔습니다. 집 아닌데도 말이에요. 어머니가 제일 힘들어 하셨습니다. 관절염이 있으신데 추위가 뼈속까지 파고들었대요. 밤에 몰래 신음소리를 내셨어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약을 사드려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아이들도 떨었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가 이불 속에서 부들부들 떨며 잤어요. 아빠, 추워요. 지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딸을 더 꼭 안아줬지만 제 몸도 차가웠으니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지은이가 기침을 하더니 열이 펄펄 끓었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습니다. 순이야, 지은이가 열이 나. 아내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딸을 안아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애가 많이 아파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료비가 문제였어요. 주사 한 대 맞으려면 중국 돈으로 5달러, 제가 일주일 일한 돈이었습니다. 약값은 또 따로였고요. 그 돈이 없었어요. 일단 집에서 해봅시다. 아내가 찬물에 수건을 적셔서 지은이 이마에 올려놨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기침을 했어요. 아빠, 목이 아파요. 춥다. 6살 딸이 그렇게 신음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은이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어요. 기침은 더 심해졌고 숨쉬기 힘들어했습니다. 폐렴이었어요. 아내가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약도 못 사줘서. 그때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손에 뭔가 쥐고 계셨어요. 금반지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가져가서 팔아라. 어머니가 제 손에 반지를 쥐어주셨습니다. 손주가 아픈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 반지는 어머니가 결혼하실 때 시어머니한테 받으신 거였어요. 평생 간직하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됐다. 빨리 가서 팔고 약 사와라. 장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중국 물건 취급하는 브로커를 찾았어요. 반지를 내밀었더니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중국 돈 20달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요즘 시세 아닙디까? 더 주시이소. 애걸했지만 소용없었어요. 20달러가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중국산 감기약과 해열제를 샀습니다. 약장수가 일러준 대로 지은이한테 먹였어요.
우리 강냉이, 이거 먹으면 나을 거요. 어머니가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할매가 지켜줄게. 다행히 사흘 뒤 지은이 열이 내렸습니다. 기침도 줄어들었어요. 아내와 저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주 손을 잡고 계셨어요. 할매, 고마워요.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손주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무슨 소리냐? 손주 살렸는데. 평생 간직하신 반지를. 반지가 뭐가 중요하냐? 손주가 중요하지. 어머니 손이 거칠었습니다. 평생 농장에서 일하시느라 굳은 살투성이셨어요. 그 손을 잡고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요. 이 세상이 잘못된 거지.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세상이 잘못됐다. 맞았어요. 사람이 자식 약값도 못 구하는 게 정상입니까? 노인이 평생 간직한 유품을 팔아야 손주 살리는 게 맞는 겁니까? 그 무렵 동네에 단속이 심해졌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 파는 사람들 잡아갔어요. 사회주의 생활총화도 일주일에 2번으로 늘었습니다. 빠지면 안 됐어요. 빠지면 찍혔거든요. 어느 날 인민반장이 집에 왔습니다. 요즘 생활 어떠냐? 예, 잘 지냅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없지? 물론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순 없었어요. 반장이 돌아간 뒤 아내가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찍힌 거 아닐까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요즘 제 행동이나 말이 조심스럽지 못했던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였습니다. 부두에서 일하는데 누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철수 동무 조심하시오. 요즘 당에서 철수 동문에 눈여겨본다는 소문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눈여겨본다는 건 감시한다는 뜻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위험할 수도 있어.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우리 어쩌면 좋아요? 모르겠어. 일단 조심하자. 하지만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찍히면 끝이었어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고 거기 가면 살아나올 수 없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연좌제로 끌려갔어요. 그날 밤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겨우 병에서 회복한 지은이었어요. 지은아,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약 한 알 제대로 못 사줘서. 지은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요. 아내와 둘이 아이들 재운 뒤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못 살아요.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죽일 순 없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탈북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탈북.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입에서도 아내 입에서도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생각해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잘못하면 우리 다 죽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어요. 아름다웠지만 우리에겐 그저 더 추운 겨울일 뿐이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산다. 그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2019년 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울며 집에 왔습니다. 아빠. 아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누가 때렸냐? 동네 애들이요. 우리 집 빨갱이 아니냐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빨갱이. 반동분자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아빠는 부두에서 일하는 일꾼이라고요. 민준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걔네가 우리 아빠 중국배만 부린다고 했어요. 며칠 뒤 인민반장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어요. 박철수 동무 다음 주에 사상검열 받아야 하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사상검열. 그건 끝이었어요.
잘못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당에서 결정한 일이요. 이유는 나도 모르오. 반장이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어요. 여보, 어떡해요? 모르겠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상 검열을 받으면 뭘 조사할까? 제가 부두에서 했던 말들, 집에서 가족들과 나눈 대화들. 누군가 고발했을 겁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뒤 어머니와 아내, 셋이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철수야, 이제 선택해야 한다. 예. 여기 남아서 죽을 거냐, 아니면 살 길을 찾을 거냐. 어머니. 탈북 말이요. 내 생각엔 그것밖에 없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열받으면 끝이다. 너도 알잖냐. 정치범 수용소 가면 살아나올 수 없어. 손주들까지 다 끌려간다.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어르신이. 내 걱정은 마라. 나는 늙었으니 여기 남을 테니 너희들만이라도 가거라. 안 됩니다, 어머니.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두고는 못 갑니다. 이 고집쟁이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몇 년이나 더 살겠냐. 손주들이 더 중요하다. 민준이랑 지은이 생각해봐라. 여기 있으면 저 애들 다 죽어. 어머니도 함께 갑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가족은 함께 사는 겁니다. 어머니 없인 못 갑니다.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그러면 내가 짐이 안 되게 할게. 약속한다. 다음 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먼저 집을 팔아야 했어요. 20평도 안 되는 낡은 집이었지만 누군가는 사겠죠. 동네 사람 중에 집 찾는 이가 있었습니다. 중국 돈 500달러를 준다고 했어요. 헐값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집을 팔았어요. 평생 살던 집이었는데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부두에서 몰래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1인당 1000달러요. 5명이면 5000달러. 큰 돈이었습니다. 집 한 돈 500달러로는 부족했어요. 어머니가 숨겨두신 돈을 보태셨습니다. 평생 모으신 돈이었어요. 이거라도 보태라. 어머니. 됐다. 손주들 살리는 데 쓰는데 아깝지 않다. 겨우 돈을 마련했습니다. 브로커한테 건넸어요. 다음 주 토요일 밤에 준비하시오. 장소는 따로 알려주겠소. 브로커가 돈을 세더니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제일 힘든 건 작별 인사였어요.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들키면 끝이니까요. 어머니가 몰래 청진 외곽 야산에 다녀오셨습니다. 아버지 산소였어요. 혼자 다녀오시겠다고 하셨죠. 여보, 이제 못 올 것 같소. 어머니가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우셨다고 했습니다. 손주들이라도 살려보내야겠소. 미안하이소. 아내도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을 뵈러 갔지만 탈북 얘긴 못했어요. 말하면 부모님이 연좌제로 끌려가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 말만 하고 왔대요. 마지막 인사인 줄도 모르시고요. 저는 부두에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10년 넘게 일했던 곳이었어요. 동료들과 헤어지는 것도 말없이 해야 했습니다. 수고하시오. 당신도. 그게 작별이었습니다. 탈북 전날 밤이었습니다. 5 식구가 단칸방에 둘러앉아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강냉이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귀한 감자 2개를 넣어주셨어요. 아빠, 우리 어디 가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좋은 데 가는 거야. 좋은 데가 어디예요? 내가 학교 다닐 수 있는 곳이야. 민준이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요? 나 학교 가요? 나도 유치원 가?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너도 갈 수 있어. 아내가 딸을 안아줬어요.
다 갈 수 있어, 우리 강냉이. 어머니는 말씀 없이 손주들을 쓰다듬으셨습니다. 72살 손으로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짐을 쌀 수 없었어요. 의심받으니까요. 옷도 평소 입던 것만 입었습니다. 민준이 학교 가방에 옷까지 몇 개만 넣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브로커가 정해준 시간이었어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평생 살던 집, 돌아볼 수 없었어요.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가 문지방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안녕. 작은 목소리였어요. 안녕, 우리 집. 72살 어머니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5 식구가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돌아보면 안 됐어요. 앞만 봐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2019년 7월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트럭 화물칸에 숨었습니다. 우리 가족 5과 다른 탈북자 10명이 함께였어요. 좁았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관절염 다리를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요? 청진에서 회령까지, 다시 온성까지 10시간이 걸렸습니다. 화물칸 안은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지은이가 힘들어했습니다. 아빠, 화장실. 참아야 해, 강냉이야. 조금만 참자. 6살 아이가 눈물을 참았어요. 온성 국경 근처 민가에 도착했습니다. 이틀을 거기서 대기했어요. 브로커가 경비대 순찰 시간을 파악하는 동안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3시 30분 사이가 교대 시간이요. 그때 건너야 하오. 어머니 다리가 심하게 부어올랐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걱정 마라.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어요. 걸을 수나 있으실까 걱정됐습니다. 출발 전날 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3시 10분에 출발하오. 강까지 300m 산길을 내려가야 하오. 소리 내면 안 돼요. 경비대가 총 쏘오. 총. 그 단어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강물은 차오. 허리에서 가슴까지 찰 거요. 애들은 어른이 안거나 업어야 하오. 브로커가 지은이를 보더니 말했어요. 저 애는 꼭 잡고 가시오. 물살에 떠내려가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5 식구가 한 방에 누웠지만 모두 눈을 뜨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손주들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할매가 지켜줄게. 작은 목소리였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일어날 시간이었어요. 다들 일어났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긴장이 느껴졌어요. 15명이 조용히 민가를 나섰습니다.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한치 앞도 안 보였습니다. 앞사람 등만 보고 따라갔어요. 어머니를 제가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어머니. 응. 어머니가 다리를 절뚝거리셨어요. 300m가 이렇게 멀었나 싶었습니다. 10분쯤 걸렸을까요? 강이 보였어요. 두만강이었습니다. 건너편이 중국이었어요.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들어가라는 신호였어요. 첫 번째 사람이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하나씩 들어갔어요.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민준아, 아빠 손 꼭 잡아. 네, 아빠. 9살 아들이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아내가 지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강냉이야, 엄마 손 놓으면 안 돼. 응, 엄마. 어머니를 제가 업었습니다. 어머니, 올라타세요. 미안하다, 아들아. 괜찮습니다. 꼭 잡으세요. 72살 어머니는 가벼웠어요. 40kg도 안 됐을 겁니다. 뼈만 남으셨거든요. 첫 발을 디뎠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7월인데도 두만강 물은 얼음장 같았어요. 산에서 내려온 계곡물이라 그랬겠죠.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찼어요. 허리까지 찼습니다. 가슴까지 찼어요. 물살이 샜습니다. 중심을 잡기 힘들었어요. 어머니를 업고 민준이 손을 잡고 걷는데 발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절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으악! 누군가 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볼 수 없었어요. 계속 가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소리쳤어요. 지은이. 돌아보니 지은이가 없었습니다.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지은아. 어머니를 물가 위에 내려놓고 급히 지은이한테 갔습니다. 10m쯤 떠내려간 상태였어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겨우 지은이 옷을 붙잡았어요.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지은이가 물을 먹고 기침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잡았어. 다시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어머니가 바위에 매달려 계셨어요. 온몸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차가운 물에 담가지셔서 저체온증이 온 거였어요. 어머니. 철수야. 춥다.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어머니를 다시 업었습니다. 한 손엔 지은이를 안고요. 민준이가 제 옷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나도 무서워. 괜찮아, 아들아. 용감하게 가자. 그때 북한 쪽 강변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이었어요. 경비대였습니다. 엎드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다들 물속에 몸을 숨겼어요. 목까지 물에 잠갔습니다. 지은이가 울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재빨리 딸 입을 막았어요. 쉿. 민준이도 떨고 있었지만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에 매달린 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경비대가 지나갔습니다. 30분이 흘렀을까요? 아니, 10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워서 감각이 없었어요. 손발이 얼어붙었습니다.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가자. 브로커 신호에 다시 움직였어요. 이제 정말 조금 남았습니다. 중국 강변이 가까워졌어요. 어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철수야. 손주들 잘 키워라.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매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안 됩니다, 어머니. 함께 가야 해요. 어머니 손이 제 어깨를 쥐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그 손이 떨렸어요. 살았구나. 우리 손주들. 살았어. 드디어 중국 강변에 닿았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어요. 어머니를 내려놨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어머니.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어머니 온몸이 얼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랬어요. 브로커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를 담요로 감쌌어요. 할머니. 민준이와 지은이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우린 해냈어요. 중국이에요. 어머니가 눈을 조금 뜨셨어요. 중국? 네, 어머니. 우리 해냈습니다. 손주들. 여기 있어요, 어머니. 다 살았어요. 민준이와 지은이를 어머니한테 가까이 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주들 손을 만지셨어요. 우리 강냉이들.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야 하오. 여기도 위험하오. 어머니를 다시 업었어요. 담요째로요. 차가 대기 중인 곳까지 가야 했습니다. 1km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에서 계속 떨고 계셨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어머니. 곧 따뜻한 데 가요. 차에 탔습니다. 연변 조선족 마을로 향했어요. 어머니를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꼭 안아줬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연변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김씨 할머니 댁 지하실이 우리 은신처였어요. 같은 핏줄인디 도와야지. 78살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일제 때 여기 넘어온 사람들이요. 안 도와줄 수 없지. 어머니를 지하실에 눕혔습니다. 여전히 온몸이 차가웠어요. 이불을 덮어드렸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따뜻한 데 왔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기침이 심했습니다. 폐렴이었어요.
두만강 찬물에 너무 오래 있었던 겁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안 됩니다. 브로커가 고개를 저었어요. 신분증 없으면 병원 못 가요. 들키면 북송됩니다. 북송. 북한으로 돌려보내진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끝이었습니다. 김 씨 할머니가 중국 약을 구해왔습니다. 감기약과 해열제였어요. 이거라도 드려보이소. 어머니한테 약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차도가 없었어요. 사흘째, 나흘째, 어머니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침은 더 심해졌고 숨쉬기 힘들어 하셨어요. 어머니 힘내세요. 괜찮다. 어머니는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어머니 의식이 흐려지셨습니다. 철수야. 예, 어머니. 손주들 잘 키워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한국 가면 병원 가서 치료받아요. 아니다. 나는 안다. 이게 끝인 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힘이 없는 손이었어요. 너희들만 잘 살아라. 그것만 바란다. 어머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탈북시키지 말았어야 했어요. 무슨 소리냐? 손주들 살렸잖니. 어머니가 미소 지으려 하셨어요. 민준이, 지은이. 어머니가 손주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곁으로 왔어요. 할머니. 우리 강냉이들.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네, 할머니. 민준이가 울먹였어요. 할매는 너희들 자유롭게 사는 거 보고 가네. 어머니가 손주들 손을 잡으셨어요. 할매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그날 오후였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숨을 거두셨습니다. 72살이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어머님. 아이들도 울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저는 그저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굳은 살투성이 손. 평생 일하시느라 거칠어진 손.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습니다. 신분이 없으니 공식 장례는 불가능했어요. 김 씨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 도움으로 뒷산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밤에 몰래 묻었습니다. 관도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나무 상자였습니다. 제가 직접 땅을 팠어요. 흙을 파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무덤도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비석은 없었어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만 꽂았습니다. 김 씨 할머니가 이름을 적어주셨어요. 박옥자. 어머니, 편히 쉬세요. 무덤 앞에 절을 했습니다. 손주들 잘 키우겠습니다. 꼭 한국 보내겠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도 절을 했어요.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아이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산을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었어요. 북한도 떠났고 이제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아내와 아이들 뿐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북한에서 돌아가셨으면 아버지 옆에 묻히기라도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은 손주들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어머님이 편히 가세요. 알아. 한국 가서 잘 살고 어머님 위에 기도드려요. 중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신분이 없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였죠. 밖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공안 단속에 걸리면 북송됩니다.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못 갔습니다. 하루 종일 지하실에 갇혀 있었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나 언제 학교 가요? 조금만 기다려. 한국 가면 갈 수 있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일자리를 구해줬어요. 조선족 식당 설거지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7시간 일했어요. 월급은 중국 돈 1000위안, 한국 돈으로 18만 원이었습니다. 주방 뒤편 창고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손이 세제로 벗겨졌습니다. 기름때 범벅인 접시를 하루 500개 이상 닦았어요. 북한 부두 일만큼이나 힘들었습니다. 아내도 일했습니다. 조선족 가정집 가사 도우미였어요. 청소, 빨래, 요리를 했습니다. 월급은 800위안이었어요. 고용주가 막대했습니다. 너희 불법이잖아. 신고당하기 싫으면 일이나 해. 그렇게 8달을 버텼습니다. 아이들은 날마다 지하실에 갇혀 있었어요. 민준이가 우울해졌습니다. 말이 없어졌어요. 지은이는 악몽을 꿨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울며 말했어요. 이것도 사람 사는 게 아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떠났지만 중국도 지옥이었어요. 어느 날 한국 선교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박 목사님이셨어요. 한국 가시겠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목소리 같았어요. 정말입니까? 네, 브로커 통해 동남아시아 경유해서 한국 갈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제가 일부 도와드릴게요. 나머지는 여기서 버신 돈으로 충당하시고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 자유대한민국. 민준이가 학교 갈 수 있고 지은이가 유치원 갈 수 있는 곳. 가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2020년 1월 중국을 떠났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위조 여권으로 국경을 넘었어요. 내 식구였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셨어요. 그 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버스로 30시간을 달렸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까지였어요.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들킬까봐요. 지은이가 힘들어했어요. 아빠, 화장실. 참아야 해, 강냉이야. 조금만. 민준이도 지쳤습니다. 아빠, 언제 도착해요?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참자.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한국까지는 더 멀었습니다. 베트남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제 라오스로 가야 했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야 합니다. 정글 산길로 사흘 걸어요. 정글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더웠습니다. 낮 기온이 35도였어요. 물도 부족했습니다. 민준이가 지은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동생아, 힘내. 9살 오빠가 6살 동생을 챙겼습니다. 어른스러웠어요. 너무 일찍 어른이 된 아이였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지은이가 쓰러졌습니다. 열사병이었어요. 지은아, 딸을 안았습니다. 온몸이 뜨거웠어요. 물. 지은이가 중얼거렸어요. 물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물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참아, 강냉이야. 곧 도착해. 딸을 업었습니다. 계속 걸어야 했어요. 민준이도 한계였습니다. 아빠, 나 못 걷겠어. 주저앉았어요. 아들아, 힘내야 해. 너무 힘들어요. 9살 아이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생각해봐.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우리 여기까지 오라고 하늘에서 도와주고 계셔. 할머니 위해서라도 힘내자.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사흘 만에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네 식구 모두 녹초가 됐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트럭에 탔습니다. 20명 넘는 탈북자들과 함께였어요.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12시간이었습니다. 비좁았어요. 숨쉬기 힘들었습니다. 지은이가 토했습니다. 민준이도 어지러워했어요. 조금만 참아라, 애들아. 곧 도착한다. 아내가 아이들을 안아줬어요.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이민국 사무소로 갔어요. 자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We are from North Korea. Please help us. 브로커가 가르쳐준 영어였어요. 태국 경찰이 우리를 난민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좁은 방에 네 식구가 지냈어요. 다른 탈북자 가족들과 함께였습니다.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한국행 서류 처리 때문이었어요.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수용소밖에 못 나갔어요. 학교도 못 갔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한국 가요? 조금만 기다려. 곧 갈 수 있어. 나 학교 정말 가고 싶어요. 알아, 아들아. 곧 갈 수 있어. 지은이는 매일 울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하늘에 계셔. 우리 지켜보고 계셔. 할머니 언제 봐요? 한국 가면 할머니 위에 기도드리자. 밤이면 네 식구가 모여 기도했습니다. 북한에선 종교가 금지됐지만 이제는 자유로웠어요. 할머니,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우리 곧 한국 가요. 어느 날 주태국 한국대사관 영사님이 오셨습니다. 곧 한국 가실 수 있습니다. 서류 처리 거의 끝났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사님 손을 잡고 울었어요. 한국.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애들아, 우리 한국 간다. 진짜요? 민준이 눈이 반짝였어요. 나 학교 가요? 응, 학교 간다. 와. 지은이도 좋아했습니다. 나도 유치원 가? 응,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 할머니한테 말해줘야지. 지은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할머니, 들으세요? 우리 한국 가요. 할머니가 바라시던 거 이루어져요. 민준이 학교 가고 지은이 유치원 가요. 수용소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중국 뒷산에 묻힌 할머니도 이 달을 보실까요? 북한 청진 야산 할아버지 산소에도 이 달이 비칠 텐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잘 살 겁니다. 꼭 잘 살 거예요.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뒤 비행기 티켓이 나왔습니다. 방콕에서 인천까지였어요. 드디어구나. 아내가 울었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여보.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국, 라오스, 베트남, 중국. 우리가 지나온 길이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곳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한국 갑니다. 손주들 데리고요. 어머니가 원하시던 대로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생애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민준이와 지은이가 신기해했습니다. 아빠, 이게 비행기예요? 응, 이거 타고 한국 가는 거야.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하얀 구름. 할머니가 계신 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우리 잘 살겠습니다. 5시간을 날았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우리말.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었어요. 2020년 4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어요.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공기였어요. 자유대한민국의 공기. 여보, 우리 해냈어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에요. 저도 울었어요. 민준이와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애들아, 여기가 한국이야. 공항을 나왔습니다. 통일부 직원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환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이었어요. 3달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이었어요. 처음으로 배불리 밥을 먹었습니다. 쌀밥이었어요. 반찬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김치, 나물, 고기까지. 지은이가 고기를 먹고 말했어요. 엄마, 이게 고기예요? 진짜 맛있어요. 북한에선 명절에도 못 먹던 거였습니다. 이제는 매일 먹을 수 있었어요. 민준이는 수업을 받았습니다. 수학, 국어, 영어. 아빠, 나 공부 정말 하고 싶었어요. 아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의료검진도 받았습니다. 네 식구 모두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어요. 민준이는 빈혈, 지은이는 성장 부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제대로 못 먹여서 아이들이 또래보다 10cm씩 작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대로 먹이지 못한 죄였어요. 석 달 뒤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생활이 시작됐어요.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지원해줬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였어요. 복지사님이 열쇠를 건네주셨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우리 집이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 열쇠를 넣었습니다.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발바닥에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보일러가 켜져 있었던 겁니다. 북한에선 겨울에도 차가운 바닥에서 떨며 잤는데 중국 지하실도 얼음장이었는데 여기는 따뜻했습니다. 따뜻하다. 중얼거렸습니다. 바닥에 손을 댔어요. 정말 따뜻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봤어요.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빨간 손잡이를 틀었더니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뜨거운 물이 그냥 나온다. 아내가 수도꼭지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물이 계속 나와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복지사님이 넣어뒀다던 식료품이 가득했어요. 쌀, 김치, 계란, 고기, 우유, 야채. 북한에선 명절에도 못 먹던 것들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물었어요. 엄마, 이거 다 우리 거예요? 그래, 다 우리 거야. 아내가 울먹였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어요. 따뜻한 바닥에요. 아내도 앉았습니다. 민준이와 지은이도요. 네 식구가 거실 바닥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울며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좀 보세요. 우리 해냈어요. 바닥이 따뜻해요. 물도 나오고 음식도 있어요. 어머니가 여기까지 데려다 주신 거예요. 민준이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어요. 지은이도 울었어요. 할머니도 여기 오면 좋겠어요. 네 식구가 거실 바닥에 엎드려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한 일이었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첫날 밤 보일러를 켰습니다. 방이 따뜻했어요. 이불을 덮었더니 너무 따뜻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어요. 아빠 안 떨려요. 너무 따뜻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나 이제 매일 이렇게 자. 그래, 강냉이야. 이제 매일 따뜻하게 자는 거야. 좋다. 그날 밤 네 식구 모두 할머니 꿈을 꿨습니다. 다음 날부터 적응이 시작됐어요. 편의점에 갔습니다. 밤 11시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빠, 여기는 밤에도 장사해요? 응, 24시간 하는 거래. 마트에 갔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어요. 쌀, 고기,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북한에선 이런 거 구하려고 목숨 걸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바나나를 샀습니다. 북한에선 구경도 못한 과일이었어요. 아이들한테 줬더니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달아요. 맛있어요. 학교 등록을 했습니다. 민준이는 초등학교 3학년, 지은이는 1학년이었어요. 또래보다 1년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첫 등교날 민준이가 교복을 입었어요. 아빠, 나 진짜 학교 가는 거예요? 그래, 아들.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학교 가는 거야. 민준이가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지은이도 책가방을 맸습니다. 나도 언니 오빠들처럼 학교 다녀요. 신이 났어요.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저는 안산공단 공장에 취직했어요. 월급이 220만 원이었습니다. 북한 부두일보다 훨씬 나았어요. 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걸 보고 울었습니다. 이게 내 돈이라니. 아내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했습니다. 월급 180만 원이었어요. 가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말투 때문에 오해받을 때가 있었어요. 함경도 사투리를 쓰면 사람들이 어색해했거든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놀림받기도 했습니다. 야,
너 북한에서 왔다며? 김정은 봤어? 민준이가 울며 집에 왔어요. 신경 쓰지 마, 아들아. 우린 자유롭게 사는 거야.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주말이면 교회에 갔습니다. 북한에선 종교가 금지됐지만 이제는 자유였어요. 할머니 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손주들 학교 다녀요. 편히 쉬세요. 명절이 되면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한국 와서 편히 사시다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중국 뒷산에 묻힌 어머니 산소, 언제 다시 가볼 수 있을까요? 북한 청진 야산 아버지 산소도 생각났습니다. 통일이 되면 고향 가서 아버지 산소 참배하고 싶습니다. 청진항에서 명태도 구워서 올리고 싶어요. 중국 가서 어머니 산소도 제대로 묘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살았으면. 지금은 2024년입니다. 민준이는 13살 중학생이 됐어요. 꿈이 생겼습니다. 아빠, 나 경찰관 되고 싶어요. 북한 주민들 구출하는 경찰요. 지은이는 10살 초등학생입니다. 나는 선생님 될 거예요. 북한 애들 가르쳐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꿈을 꿉니다. 자유롭게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매일 느낍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 뜨거운 물, 냉장고 가득한 음식. 북한에선 꿈도 못 꾼 것들이에요. 북한에 계신 분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되어서 우리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